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서 하락폭 크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개인이 소화하지 못하면서 낙폭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의 흐름 살펴보면 1%대의 하락 흐름으로 2,35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9% 하락하면서 755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단행을 하고 기존의 코로나로 발생했던 인플레이션을 잡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물가 상승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도 1,392원까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후장에는 이 원달러 환율의 수급 움직임 꼼꼼히 체크해 가면서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민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뜨거웠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이제는 그 열기 식어가는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역대 최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시끄러웠던 전과는 달리 아파트 매매 시장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주택거래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 8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5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한 건데요. 앞서 7월에는 643건으로 조사되면서 통계 이래 첫 역대 최소라는 기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매매 건수 하락에는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른바 쓰리고로 불리는 이 현상들이 지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들어서 오늘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73건으로 100건을 훨씬 밑들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매매 건수는 최소를 기록하고 있는데 빌라 매매 건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아파트의 인기는 시들고 또 빌라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규제가 집중되는 비싼 아파트 대신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정비사업 기대감이 큰 빌라로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 신고된 매매 건수를 살펴보면요. 지난달과 이번 달 각각 1,882건, 243건이 등록되며 아파트 매매 건수의 3배를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통상 빌라는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인식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아파트와 상황이 역전되며 21개월째 아파트 매매량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가 전체 매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는데요. 12월 이후 처음으로 60%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4월까지 5개월 연속 60%대를 웃돌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식자재 값이나 외식값 또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현재 이제 전기가스 요금들 다 예전 인상분보다 큰 폭으로 오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삶이 정말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전기와 가스의 물가 상승률이 18%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
가격이 급등하자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연료비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한 공공요금 추가 인상 단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 제때 요금을 올리지 못한 한전의 적자는 설립 이후 최대 적자인 30조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스공사 역시 상황이 비슷합니다. 누적된 손실이 6월 말 기준으로 5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다음 달 전기요금의 기존 연료비와 도시가스 요금의 정산 단가가 동시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른다면 서민들의 부담도 커질 것 같은데요. 얼마나 인상이 됩니까? 네, 사실 정부가 이전에 한번 인상을 단행한 바 있는데요. 한 번 더 추가 단행을 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연료비 상승을 고려해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 연료비를 킬로와트 시당 4.9원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요.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전력 판매 가격이 그만큼 오르지 않자 전력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더 커지는 구조라서 추가 인상 이야기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에 산업부는 4분기에 제도를 다시 한 번 더 개편해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폭을 5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스를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 손실금이 커졌습니다. 이에 내달 1.09원 인상을 예정했던 것을 2.30원으로 다시 올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감원이 손해보험협회에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을 돕는 보험상품 비교 공시 업무를 개선하라고 했다고요. 네, 소비자들의 내용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개선하라고 한 건데요.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때 보험상품 비교 공시, 보험 모집 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규제 업무의 불합리 등을 적발했고요. 경영 유의 3건과 또 개선 유의 7건을 통보했습니다. 손보협회가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계약 체결 비용 지수와 이제 부가 보험료 지수는 공지하면서 정작 이 지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는데요. 해당 지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안내되지 않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금감원이 이렇게 새롭게 수정한다는 게 방침입니다. 여기에 해당 지수의 공시 대상이 아닌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가 설명이 없이 공란으로만 표시하고 있는 것도 소비자들의 이해를 어렵게 한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외에도 보험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사항들 개선에 들어갔다고요? 네,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 중심으로만 공시해 특약 보험료가 포함된 실질적인 보험료를 비교하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 한계가 있었던 건데요. 이러한 점들을 개선키로 한 겁니다.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만 공시해 기존 1에서 3세대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유분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도 개선점으로 꼽혔습니다. 이외에 각종 위원회 운영 절차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과실비율 분쟁의 심의 업무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보도국의 최민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전일 미증시 하락 여파도 있고요. 또 FOMC에 대한 경계감과 강달러로 인한 외국인들의 매도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은 하지만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지수가 다시 한번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보였지만 빠르게 하락 전환을 했죠. 전환 이후에는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09% 내린 2,356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삼성전자의 반등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이었고요. 전기가스 업종이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1.83% 내린 75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페덱스의 여파로 기술주들이 힘든 모습이고요. 일부 은행 관련한 종목들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의 방향성이 오늘 뚜렷하지 않은데요. 현재는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107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도 941억 원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4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장중에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1,037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마찬가지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주가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일본 자유여행이 가능해진다라는 그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가 출입국 제한을 완화하게 되면서 7일부터는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이 가능했고요. 입국자 수 상한도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이미 늘어난 상황인데다 또 더불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7개의 항공사에 새로 추가된 중국 노선 배분 신청서를 배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또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주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2.58% 강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레디언트도 2%대, 세종은 4%가 넘는 오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게임주는 성장주로 분류가 돼서 금리나 유동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8월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게 되자 충격을 받은 뒤 현재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위축이 된 모습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카카오 게임즈는 우마무스메 논란으로 인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용자와의 간담회에서 성과 없이 끝이 났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현재 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6%가 넘는 낙폭, 컴투스는 9%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영향에 반등을 보였지만 현재는 다시금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장중에 신저가를 나란히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FOMC를 앞두고 긴축 강화 등으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투심이 위축이 됐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넨바이오는 돼지의 췌도를 당뇨병 환자에게 이식하는 2종 이식 임상을 자진 취하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한빛소프트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TV에서 현재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보다 확장된 PC 온라인 게임까지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보산업은 중국 위난성에서 발생한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화가 된 가운데 알루미늄 기업들의 생산량이 축소 전망됨에 따라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1위로 올라섰는데요. 삼성전자가 올 2분기 그 점유율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와의 격차를 더 크게 확대하게 된 건데요. 다만 오늘장 변동성이 확대가 됨에 따라 주가는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0.18% 밀려난 56,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하이브가 있습니다.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 복무와 관련해서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92% 오른 15만 8,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경 BK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원 수급난이 지속되면서 이 석탄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체재인 코크스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4%대 급등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군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이 중에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LG 이노텍으로 오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반기 이 아이폰 주문량 사상 최대에 따른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두 종목 중에서 지금 SM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SM 같은 경우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좀 급등한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던 이런 가버넌스에 대한 노이즈, 지배구조에 대한 그런 할인 요소가 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최근에 이제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이제 주주들이 지금 이수만 전 이제 대표의 그 라이크 기획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라이크 기획과의 그런 프로듀싱 그 요율 관련한 문제에 대한 이슈가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그런 좀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 SDI 쪽으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그런 수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이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거의 유일하게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LG 이노텍을 좀 특징주로 좀 포착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의 좀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하반기 이러한 실적 모멘텀으로 좀 시장의 좀 이목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4분기에 아이폰 그 주문량이 좀 급증세를 좀 보이면서 큰 폭의 좀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고가 모델인 아이폰 그 프로 시리즈의 점유율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프로 시리즈에 좀 집중하고 있는 LG 이노텍의 좀 수혜가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카메라 화소수가 좀 상향되면서 평균 판가도 좀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전면 카메라 신규 공급과 함께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영훈 과장의 포착 특징주는 LG 이노텍이었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이 성장주에 대한 장기 리스크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초 주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국내 증시의 상저하고를 예상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9월 중반을 넘어선 지금 상저하고에 대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이 국내 증시 좀 상승 기대감 버려야 할까요?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 증시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죠. 6월 달 들어서 증시가 한번 크게 출렁였죠. 뭐 연초 이후부터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박스권 한 2,700 정도 잘 지켜주고 있다가 한번 그야말로 훅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2,400선 아래까지 지금 현재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단기적으로 올라간 적도 있지만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이 증시의 하락에 대한 요인들을 따져본다라면 이 자금이 사실은 시장에는 자금이 줄어들었죠. 수급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이 자금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이 주식을 샀던 돈들이 다시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들이 빠졌다라는 얘기는 이 결론적으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증시에서 자금이 좀 빠진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금리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장이 금리 인상 시기 마무리 국면까지는 좀 보수적인 분위기, 이 9월 달에도 또 75bp 정도, 사실 100bp 얘기도 나오지만 75bp 혹은 그 이상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금리가 3% 넘어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국내 기준금리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금리가 근데 한 번 오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번 정도 미국 시장에서 더 많이 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좀 부담스러운,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시장의 자금이 메말라질 때,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이 100만큼 있을 때와 코로나 직후에는 평상시가 100이었다라고 치면 150 이상만큼 늘어났었죠. 자금이 늘어나니까 주식을 살 때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실적 좋은 주식도 사고요. 가능성 좋은 주식, 전망 좋은 주식도 사고요. 다 샀었는데 이젠 자금이 150까지 올라갔었다가 다 계속 줄어듭니다. 140, 130, 120 계속 줄어들게 되면 어떤 것부터 팔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꿈을 꿨던, 전망이 좋았던 주식들을 좀 더 먼저 팔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의 숫자, 실적을 봤을 때에는 전망이 좋은 주식들이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좀 더 버텨주고 그 외의 종목들 팔아야 되는데, 이 자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근데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된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영향이 가장 크긴 했지만, 하여튼 자금의 속도가, 시장에 있는 자금 속도가 빨리 줄어드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올라갔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수적으로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은 금리가 언제 이제는 인상이 멈추고 또 인하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23년 한 1분기, 그러니까 3월에서 5월 정도에는 인하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 금년에 2번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거의 4%에 가까운 3.5에서 4% 정도의 그런 금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좀 쉽진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내년 1분기 정도, 1분기 후반이나 2분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연초에 나오겠죠. 그때부터는 채권 금리가 조금씩 움직일 거고, 그러면 주가도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분기 정도에는 주가에 대한 반등이 가능한 시기가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성장주의 최근 약세 흐름에 따라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시장의 자금이 계속해서 좀 이탈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상 마무리 시점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의 대응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특히나 최근에 성장주 약세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상황 살펴보면 네이버 1% 넘는 하락세로 21만 원권에서 현재 주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는 2% 가까운 하락세로 6만 5천 원까지 내려앉은 모습이네요. 이번 주에 열릴 FOMC에서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이 될까요? 네, 우선 사실은 이 약세인 상황,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의 조정이 받았는데, 주가 조정이 나왔던 가장 조정이 컸던 종목들을 우리가 기술주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그 기술주 안에 본다라면 소재 업체들, 그리고 바이오 업체,
그리고 뭐 장비 업체, 그리고 이 플랫폼 업체까지 들어가는 게 기술주라는 표현들을 많이 했었는데, 향후에 대한 성장성이 높은 회사들을 향후에 미래의 밸류에이션을 땡겨와서 지금의 주가로 좀 반영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시장의 자금이 줄어들면서 분위기가 보수적으로 바뀌었고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외에는 좀 더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플랫폼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죠. 네이버, 카카오의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물음표를 달지 않는데, 성장 속도 그리고 지금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당겨온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물음표가 다 알 수 있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겠는지 뭐 이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물음표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이 됐는데요. 물론 지금 상황 여전히 기술주, 이 성장주들에게는 보수적인 환경은 맞지만, 이 9월달 75bp 자이언트 스텝은 대체적으로 좀 반영이 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죠.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의 바닥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분위기상으로는 여전히 좀 좋지 않은 분위기는 맞고, 하지만 이게 이 9월달 100bp 하락, 그리고 이 이후에도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울트라 스텝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겠지만, 이 9월달 75bp 인하에 대한 얘기는 나온 지 이제 한 달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악재는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9월달에 100bp를 인하하든지, 아니면 9월 이후에 금리 인상 속도가 9월에 100bp를 인상을 하든지, 그 이후에 뭐 50bp, 75bp 시장의 예상보다 좀 더 큰 폭으로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은 가능하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이제는 금리 인상 이후에는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반등을 하더라도 크게 반등하기는 여전히 좀 힘든 상황이고, 반등한다 그러면 실적이 좀 나타나는, 실적이 성장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 좀 제한적인 반등이죠. 제한적으로 종목별, 섹터별로 좀 선별돼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9월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살펴봐 주셨습니다. 9월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미 악재를 반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향후에 좀 100bp로 넘어섰을 경우에 좀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라는 변동성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실적 호조 위주의 실적이 나타내는 종목 위주로 좀 제한적인 반등 예상을 해 주셨네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규 매수로 네이버 카카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증권가는 또 상분기에는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적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이 네카오의 반등 모멘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목표가와 투자 전략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상, 9월달 금리 인상 이후에 주가의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 뭐 단기적이지만 어쨌든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 실적이 좀 찍히는 종목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돼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 그래도 지금 플랫폼 업체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장 환경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컨센서스가 하향된다라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악재죠. 더 악재입니다. 실적이 성장해도 부족할 판에, 실적이 성장을 해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에는 보수적인 환경인데 실적이 좀 하향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52주 신저가를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반등을 하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많이 떨어지고 종식이 돼야 됩니다. 이런 환경들이 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22년도는 뭐 사실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반등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반등, 그리고 상당히 좀 약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결정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반등이 좀 필요합니다. 실적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실적이 상승되는 속도가 좀 빨라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숫자가 이제 찍혀야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오늘 수급 들어오는 2차전지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유주들이라든지, 뭐 항공업체들, 이렇게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지금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반등이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이 찍히는 종목으로 제한적인 상승 가능성을 봐주셨는데 지금 3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향이라는 증권가의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글로벌 금융 악재는 국내 자동차, 조선, 중공업 그리고 건설 관련주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코스피 상장사의 37%에 달하는 기업의 주가가 10년 전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거 대비 또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주가 회복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의 지금 주식 체질이 장기화에는 어려운 상황일까요? 핵심 종목들의 주가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국내 시가총액 한 1위부터 한 15위 정도 이 안을 살펴보면 이전에 이 없었던 업체들이 좀 많죠. 2위가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좀 더 내려오다 보면 9위에 네이버가 있고요. 11위 카카오, 12위 셀트리온입니다. 이전에 없었는데 지금 등장했는데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최근에 주가가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 기술주들, 성장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좀 떨어졌죠. 여전히 반도체를 제조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조선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상당히 좀 아래까지 떨어져 있고, 그 외에 포스코도 사실 많이 떨어져 있죠. 이런 모습들이 제조업체들의 시가총액 순위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 그 사이를 성장주들이 좀 치고 올라왔다는 이런 부분들이 차이점이 있었는데 성장주들이 최근에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연초 이후에 본다라면 섹터별로 바이오와 반도체 그리고 플랫폼 이런 섹터들이 연초 이후에 투심이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반도체가 1위와 3위죠. 그리고 플랫폼 업체가 9위와 11위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업체는 4위와 12위고요. 이 최상위 종목에 있는 섹터들 12위 안에 6종목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 섹터가 투심이 부정적이었다라는 게 이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모습들을 만들어줬고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좋은 모습 나타나는 게 있죠. 2차 전지. 지금 오늘로 따지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그리고 자동차,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실적이 상향되는 종목들은 그래도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종목도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바뀌었죠. 이 제조업체냐 성장주냐 이런 부분들 보기보다는 실적이 올라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좀 덜 높으면 더 좋고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더라도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라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업종별, 섹터별 장세보다는 이제는 실적 위주의 종목들이 잘 가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간의 최상위 섹터가 투심이 좀 부정적인 모습이다라는 이야기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2차 전지와 자동차 등에서 이 실적 위주의 종목들은 좋은 흐름 보일 것이다라고 예견을 해주셨네요. 국내 증시가 지금 긴축 장기화와 환율의 폭등세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시총 상위 종목의 약세는 또 중국발 악재와도 상관이 꽤 깊은데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장기 투자라는 부분이 좀 굉장히 어려운 게 맞죠. 지금 당장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 당장의 금융 환경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실적도 하향, 컨센서스 하향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 안 좋은데요. 근데 길게 보면 네이버 카카오 사업 영역이라든지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을 텐데, 근데 금년에 22년도 분위기 보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사실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죠. 그런 부분들 보면 장기적으로는 무언가를 만들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22년도 실적도 좀 올라가면서 좀 장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본다라면 이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가장 그 섹터에는 좀 부합을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중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셀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의 CATL을 제외하면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중국은 중국 쪽에서의 점유율이 워낙 좀 높기 때문에 그 업체를 제외하면 LG에너지솔루션
기술력 뭐 당연히 세계 1위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 제외하고서 1위입니다. 전기차 판매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때 전기차 업체들은 컨센서스가 유지되거나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불황인 와중에도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시장 생산과 투자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보유회수 물량도 한번 소화를 했죠.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이 45만 원 뚫고 올라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7월 중순부터 계속 상승을 하면서 사실 조정다운 조정이 한 번도 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매물 한번 좀 소화하고 나면 이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여러 가지 환경들을 봤을 때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정식 기자의 중장기적으로 유효한 저가 매수의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님과 마켓 로드맵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ISL 이지연 대표와 증시 전반을 점검해보는 증시 인사이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가 6월 이후에 최악의 주간을 기록했습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혼조 속에서 변동성 지수가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국내외 증시 주목하신 흐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짚어봐 주시죠.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번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강경 발언이 쏟아진 이후 1차 하락을 했고, 최근에 이제 반등권에서 다시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CPI 지표가 예상외로 부진하면서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큰 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지난주가 원래 이제 미국 선물옵션 만기주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그 만기 날 그래도 장중에 낙폭을 절반 이상 좀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 증시는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미국 증시는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비롯됐던 하락과 그리고 지난번 CPI 지표 부진에 의해서 떨어졌던 이 하락은 이번 선물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락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21일 날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증시는 아마 이제 새로운 이제 자금의 이동이 좀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그 새로운 흐름에 따라서 이번 주부터는 그 주식시장의 양상이 좀 바뀔 수 있다. 이게 지금은 상승이냐 하락이냐라는 방향성을 단기간 논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자금의 이제 새로운 이동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을 보면 미국 시장을 보면 좀 많은 부분이 해석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그 잭슨홀 미팅 이후의 하락이 상당히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이적되고 있지만 이번 주부터는 이제 조금 시각을 좀 바꿔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좀 관점을 좀 가지시고,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혹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세가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분기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신다면 이번 주 21일 날 FOMC 회의와 아마 그 이후의 시장 반응,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경기 지표에 따라서 시장 등락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주요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식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점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부터는 자금의 흐름이 새롭게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서 지표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에 FOMC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75bp를 점쳐가고 있습니다. 이번 FOMC를 통해서 기준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점도표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실업 전망치도 함께 발표가 되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의 반등 가능성도 점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9월달 FOMC는 이미 75bp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 FOMC 금리 인상 자체보다는 이후에 이제 시장 반응이 더 중요할 건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상승과 하락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우리가 일단은 미국이 FOMC 금리 인상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75bp가 지금 현재 3번 연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면 이것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75bp 이상의 자이언트 스텝 이상의 금리를 인상하는 정점론에 좀 해당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IT 관련되어 있는 성장주들이 시장에 대한 반등을 좀 나오면서 시장을 다시 상승 전환 쪽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금리 인상 이후에 경기 침체론이 오히려 더 불거지는 75bp를 지금 현재 3번 연속하게 되면 경기 위축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경기가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정이 불거진다면 시장은 6월달 저점을 테스트하는 하방 압박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75bp라는 예정된 수준에서 시장이 과연 금리 인상에 대한 정점론이 부각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경기 침체론이 부각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장을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우리가 미리 예측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일단은 미국 증시가 지난주 선물옵션 만기 때 6월달 저점을 이탈시키는 흐름이 아니었고 6월달 저점 위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이제 발생되면서 어느 정도 아랫골을 다른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방향성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이번 주에 우리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흐름 그리고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에서의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시장을 좀 조금씩 유추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되 지금은 시장에 대한 너무 한쪽에 대한 생각이 좀 커질수록 오히려 시장에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집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21일 날 FOMC를 앞두고 만약 오늘 좀 시장이 꽤 빠지는데 오늘 좀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내일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오락가락하는 반복적인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좀 민감하게 한다면 오히려 주식 투자의 포트가 조금 더 어려질 수 있는 상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두 가지 가정하에를 열어놓고 시장을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시장을 좀 한번 물러나서 관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미국의 9월달 금리 인상이 만약에 정점에서 좀 불거진다면 10월달 우리가 정치적 스케줄을 좀 고려하면 뭐 중국의 전인대와 11월 8일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강력한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경기 부양 쪽에 포커스가 더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지금은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포트를 어느 정도 중립적인 곳에서 취할 스탠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 FOMC가 임박한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의 반등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미리 점치는 것보다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맞게끔 대응을 하면서 좀 관망적인 자세 유지해 줄 것을 권유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인상론이 있다고 하네요. 금리 인상 전적론과 경기 침체론 사이에서 공방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절정론이 부각이 되면 아무래도 IT 성장주 중심의 시장의 반등이 갈 수도 있고 또한 침체론이 부각이 된다면 다시금 시장의 하방 압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 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열릴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지난주에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 스와프의 논의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가 이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사실 좀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정부 구성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고 실질적인 논의보다는 어느 정도 형식적인 자리가 되면서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얘기가 싹 들어갔었거든요. 제가 보는 이제 관점은 통화 스와프를 이번에 강력하게 미국에 요청을 해야 되고 그것은 지금 현재 환율 문제가 객체적이긴 하지만 1,400원대 육박하면서 지금 현재 큰 리스크로 부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측 입장에서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게 되면 그게 물론 이제 금액적으로 큰 부분이나 뭐 정책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외환시장에 상당한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의 강력한 요청을 좀 해야 되고, 특히 아마 이제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최근에 미국이 국수적인 그 내부적인 정책을 좀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부각되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반도체 칩포의 참여에 대한 그 부분이 대두가 많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칩포에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미 중국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할 때 충분히 그 반대 국부를 좀 받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반도체 칩포와 연관해서 우리가 충분히 통화 사업화에 대한 부분을 좀 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글로벌 그 정세가 지금 다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어느 정도 주고받을 부분이 있고, 사실 또 그 우리 같은 경제 규모에서 지금 통화 사업화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거론이 될 수 있고, 반도체 칩포와 좀 연관되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외환 시장이 충분히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특히 그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나 달러 강도를 보면 유로화나 그 엔화, 파운드화의 상대적 약세가 상당히 두드러지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원화 약세가 그렇게 두드러지는 위기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오히려 이 통화사업화 체결되면서 그 원화는 다른 그 달러를 제외한 유로화나 파운드화, 엔화에 대한 상대적 그 가치가 보존이 되면서 오히려 더 심리적인 안정감이 더 줄 수 있고 외환 시장의 안정을 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통화 스와프 논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칩포 동맹 시에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체결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도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정부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제 오늘도 하락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고,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순간에 좀 몰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주식을 던질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에 FOMC 금리 인상이 발표되기 전에 시장은 그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불규칙하게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내 포트가 어느 정도 주도주 그 후보군으로 편성되어 있다라면 포트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전략은 내가 비주도주에 지금 현재 물려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FOMC 금리 인상 이후에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하방으로 가거나 혹은 상승 전환했을 때 경기 성장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IT 쪽으로 좀 급격하게 그 금리 인상 정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포트를 교체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포트라면 지금 비주도주 같은 경우는 일부러 현금화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고, 반면에 이제 주도주 실적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좋은 뭐 예를 들면 자동차나 조선이나 실적 관련 좋지만 시장에 의해서 지금 같이 조정을 받는 종목들, 혹은 지금 현재 낙폭이 굉장히 커서 실적 대비로 많이 내려왔던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일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그 지금은 포트를 좀 유지하면서 FOMC 이후에 상황을 좀 보고 대응하시는 게 지금은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FOMC 이후에 그 경기 침체론이냐 아니면 금리 인상 정점론이냐 이 두 가지의 극과 극의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지금은 좀 중립적인 포트를 좀 유지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은 FOMC 금리 인상 이후 아마 지금 이번 주에 그 미국 선물주 만기도 끝났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들이 재편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초는 그 추세가 없이 계속해서 변동성 상태로 갈 겁니다. 여기에 너무 반응을 하지 마시고 주초는 관망하는 전략으로 적극적인 대응은 FOMC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한다. 이렇게 크게 방향을 잡고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S 이재현 대표 이번 주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볼게요. 1.15% 하락을 하면서 2,355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장중에 더 하락을 했지만 반등세 나와주면서 2,355.68포인트 지나가고 있네요. 다음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2% 넘는 하락세로 저점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2.24% 하락세 752.76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현재 기관은 큰 눈치 보기 장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홀로 1,000억 원 넘는 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한 하락세 이어가고 있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닥 역시나 개인과 기관 매수세 보여준 가운데 개인 홀로 1,303억 원 물량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1,000억 원 넘는 물량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1위 삼성전자 0.18%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폭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56,300원 지나가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5% 넘는 하락세로는 큰 폭의 하락 기록했습니다. 47만 8,500원 현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 홀로 빨간불 켜고 있고 전반적인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LNF 5% 넘는 하락세로 LG 에너지솔루션과 낙폭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게임즈도 6% 넘는 하락세로 45,650원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체크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정보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